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경제론에 관한 주제를 보겠습니다. 문제 한 6문제, 8문제 정도 가까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꼭 뭐 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딱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계산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하도 쫄아 있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는 과정보다 이게 훨씬 쉬워요. 처음이라서 낯선 영역이라 좀 부담스러울 뿐이지 실질적으로 별게 없고, 더 중요한 건 어려운 건 안 해도 된다는 거, 소트리만 안 해도 된다는 거, 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보통 공부를 해 가실 때 어렵고 힘든 부분 위주로 이제 하거든요. 그 이제 공부 방법이 잘못되신 거야. 그거는 반에서 1등 한번 해보려고 또는 등수 올리려고 할 때 그러니까 꼬이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건 자격증 시험입니다. 라이센스 시험이에요. 그래서 운전면허 같은 시험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운전면허 할 때 남들보다 한 개라도 더 필기를 더 맞추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점수만 나오면 딱 되잖아. 별 부담 없이 시작하면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아는 인간 중에 운전면허 필기시험 보려고 2주간 도서관에 들어 독서실에서 그 책을 판 새끼가 있어. 그런 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미친놈이라고 얘기하죠. 이 중개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아, 죄송합니다. 쉽게 가시면 된다고. 그래서 하여튼 가보십시다. 제일 처음에 유량저량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뭐 미리 말씀드리면 얘는 거의 출제 안 됩니다. 23회 때인가 24회 때 마지막 출제가 되고, 자, 수지공이라는 키워드 하나 외워서 가십시다. 수지공이라고 하는 거 미리 결론부터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수입과 지출과 공급량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름하여 유량 개념이 됩니다. 끝났어요. 유량이 뭔지 저량이 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량 개념에는 수, 지, 공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대가리를 한 4번째, 5번째 되나요? 이제 이거 하면 대가리 당분간 안 나와요. 수, 지, 공이라고 해서, 자, 굳이 개념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 변수를 측정을 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을 유량 개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을 저량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영문으로 flow라고 해서 흐름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물의 흐름 이런 식으로 flow라고 하는 거, 이게 유량 개념, 흐를 유자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저량은 저수지 할 때 저자를 쓰는 거예요. 물이 머물러 있는 공간, 이게 저수지가 될 테고, 저량은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변수를 저량 개념이라고 부릅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유량 개념이냐 저량 개념이냐 이걸 물어봐요. 그래서 수, 지, 공이라고 바로 가셔야 돼. 왜 출제민다고 떨어지니까. 해서 자, 유량 일정한 기준으로 측정하는 변수에서 수입과 지출과 공급량, 예, 끝났어요. 수, 지, 공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다? 바로 유량 개념. 그럼 수입이라고 하는 거, 이게 경우의 수가 몇 개가 있겠죠. 수입이라고 하는 거 주체에 따라 분석을 해볼까요? 자, 하나의 가게를 기준으로 수입, 그걸 우리가 가계소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회사를 기준으로 나중에 영업이득, 자본이득 얘기할 때 순영업소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투자론에서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지주한테 있어서 수입이라는 것은 지대 수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건물주에게 수입이라고 해서는 임대료 수입이라는 표현을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노동자, 근로자에게 수입이라는 것은 임금이라는 용어를 쓰게 될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와 관련되어 있다? 수입이라는 개념과 관련되어 있다.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 가계소득, 우리 집에서 올해 한 해 기준으로 들어오는 소득 또는 월 소득이 얼마다라는 식으로 표현하지, 오늘 얼마 벌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계소득. 회사도 회계연도라고 해서 1년을 가지고 보통 순이익을 계산을 하죠. 이걸 우리가 순영업소득이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자, 지대수입, 지주한테 연간이 될 수도 있고 월간이 될 수도 있고, 보통 연간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민법에서는 바로 지대라고 하는 것은 연간, 한 해 동안 얼마. 그 다음에 건물주한테는 월세 받는다고 쳤을 때 월 얼마의 수입이 잡힌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그 다음에 노동자한테 임금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일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변수가 된다. 지출, 연간, 이자량, 비용이라고 하는 거, 이게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생산량, 아파트 공급량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연간으로 따지지 오늘 아파트 몇 개 지었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량 개념. 이에 대응해서 저량 개념. 사실은 둘 중에 하나만 정확히 외우면 돼. 유량, 수, 지, 공. 개수가 많으니까 이걸 먼저 외워버렸어요. 자, 저량이라는 개념, 자산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 집 자산이 한 것도 한 10억쯤 돼. 라고 하면 가계 자산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산 가치 또는 실물 자산 비슷한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량 개념입니다.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거지 1년 동안 자산이 얼마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수라고 하는 거. 자, 우리나라 인구수 5,200만이라고 하는 거.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지 1년 동안 5,200만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공급량에 대응해서 재고량, 주택 재고량이 얼마다. 지금 현재 비어있는 집이 얼마가 있다. 공가가 얼마가 있다. 이런 식의 개념이 저량 개념. 그래서 수지공이라는 주제 요거 하나만 끝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문 생략하였고 여러분 차례로 23페이지 하단부에 24회 때 관련 기출문제 저량 경제 변수는 모두 몇 개인가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뭐부터 찾아야 돼? 저량을 찾으면 안 돼. 우리가 외웠던 거 유량 개념만 먼저 체크하는 거죠. 유량 개념에는 건물의 임대료 수입, 근로자 임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보면 신규 주택 공급량 이런 표현 나와 있죠. 유량이 3개라고 그럼 나머지가 뭐가 된다? 저량이 되게 된다. 24회 때 마지막 구성이 되고 나오지 않은 주제. 물론 그 전에요. 24회 전에 나왔던 문제 기준으로는 한 18회, 19회부터 24회 때까지 되게 유행했던 문제, 한 2년에 한 번씩 냈던 것이 유량과 저량 개념이 되게 됩니다. 유량과 저량 개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제론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 요인, 이걸 가지고 주된 출제 이슈. 그리고 보통 수험생들이 여기서 이제 한번 좌절을 하게 됩니다. 우와우,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옛날에 서울대 공부를 안 하길 참 잘했지 이렇게 자포자기 할 수 있는 게 바로 수요와 공급의 결정 요인이라고 하는 거. 자, 수요라고 하는 거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공급이라고 하는 거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이게 기본 틀이 잡혀 있어야 돼. 소비자 입장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을 수요 또는 수요량이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공급자 입장에서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라는 개념을 공급량 또는 공급 이런 식의 용어를 쓴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요 또는 수요량에 관한 부분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요 수요량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가야 되는 용어 약속이에요. 이건 이론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고 꼭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경제학에서 기본 약속입니다.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수요량의 변화라고 부릅니다. 자, 다른 요소는 동일해요. 소득도 동일하고 대체재의 가격도 동일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가격이 소고기 내가 예를 들어서 1kg에 10만 원이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1kg에 10만 원인 소고기를 먹고 있었는데 한 달에 1kg 사 먹었었는데 이 가격이 예를 들어서 20만 원 올랐다. 그러면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고기의 수요량, 소비량을 줄이게 될 것이다. 가격이 2분의 1로 하락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고기를 좋아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만큼 구입하고자 최대 수량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해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약속을 하기를 뭐라고 한다? 수요량의 변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수요량의 변화라고 약속을 한다고요. 이거 하면 또 왜 그러냐고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이라니까. 이제부터 경제를 공부할 때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가리켜서 뭐라고 약속을 하자? 수요량의 변화. 소고기 1kg 10만 원 들여서 사 먹었다고? 그래서 소고기 20만 원 되니까 0.5kg를 사 먹었다. 또는 소고기가 5만 원이 되니까, 키로당 5만 원이 되니까 2kg를 사 먹었다. 가격에 따라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자? 수요량의 변화. 약속이라, 약속! 그러면 소고기를 많이 사 먹고 적게 사 먹고는 가격만 결정을 하는 요인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란 얘기죠. 내가 소고기를 좋아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번에 복권에 당첨이 됐네. 그래서 이제 또 뭐 돈 먹고 쓰는데 이런 돈은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 그럼 소고기 더 사 먹을 수도 있는 거지. 또는 가정 경제 형편이 뭐 이런저런 이유로 사업이 잘 안 굴러가서 자, 수입이 좀 줄어들면 소비를 좀 줄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가격 외 요인에 따라서 구입하고 들어간 최대 수량의 변화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다? 수요의 변화라고 약속을 합니다. 다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구입하고 들어간 최대 수량의 변화를 뭐라 부르고 수요량의 변화. 가격 외 요인에 따라서 가격 외 요인은 한두 개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도 사 먹고 소고기도 사 먹는 돼지고기가 겁나 가격이 올라가 버렸어. 그럼 돼지고기 못 사 먹는 거지. 그럼 상대적으로 싼 소고기를 사 먹을 수도 있다. 이걸 굳이 해석하면 뭐라 부른다고요? 그 재화의 가격이 아니라 다른 요소 때문에 구입하고자 최대 수량의 변화를 부를 때 뭐라 부른다? 수요의 변화. 다시 갑시다. 그 재화의 가격 때문에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현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정의하자? 수요량의 변화. 그 재화의 가격 외 요인에 따라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가리켜서 뭐라고 정의하자? 수요의 변화. 그러면 소고기라는 재화가 있다 하십시다. 소고기 가격이 2배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구입하고던 양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이걸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수요량의 변화라고 부른다고요. 소고기 가격 그대로 있습니다. 1kg를 쳐자 10만 원인데 문제는 이 사람이 소득이 증대돼서 소고기를 2배를 사 먹었다. 이걸 뭐라 부른다? 수요의 변화라고 부르게 된다고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겠다. 자, 가끔 그 과학 관련 뉴스를 보시게 되면 다 개뻥인 거 아시죠? 과학 관련 뉴스는 거의 다 개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어떤 보도가 나왔어. 어떤 과학자가 소고기를 계속 먹게 되면, 자주 먹게 되면은,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먹었는데, 소고기를 일주일에 한 5일 이상 먹게 되면, 암 예방에 아주 지대한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런 연구 결과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소고기를 막 더 사 먹겠죠? 그죠? 그걸 수요의 변화로 부른다. 수요량의 변화로 부른다. 수요의 변화로 부른다. 소득이 증대가 돼서 소고기를 더 많이 사 먹는다. 소득이 감소돼서 소고기를 적게 사 먹는다. 이런 걸 다 뭐라 부른다? 수요의 변화. 소고기 가격이 아니라 대체 관계에 있는 돼지고기의 가격이 급락해서 소고기를 적게 사 먹고 돼지고기를 더 많이 사 먹는다. 소고기에 대한 구입하던 최대 수량이 줄어든다고요. 이걸 뭐라 부른다? 수요의 변화라고 부른다고. 그 재화의 가격에 따라서 구입하고자 최대 수량의 변화를 뭐라 부르고 수요량의 변화라고 부르고 그 재화의 가격 외에 다른 요소에 따라서 구입하고자 최대 수량의 변화가 있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수요의 변화. 끝났어요. 이게 전부야. 그럼 이제 부동산으로 대입을 해봐야 되죠. 자, 수요량의 변화. 부동산의 가격 변화에 따라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뭐라 부른다? 수요량의 변화. 그 재화의 가격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부동산도 소비하고 소고기도 수입하는데, 소비하는데, 갑자기 소고기 가격이 급락해서 돈이 남아 돌아서 부동산을 더 많이 샀다라고 했을 때,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 수요의 변화라고 부른다고요. 다시 그 재화의 가격에 따라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뭐라고 한다? 수요량의 변화. 그 재화의 가격 외에 다른 일정한 요소에 따라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가 발생하면 그걸 뭐라고 한다? 수요의 변화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게 전부야. 그럼 공급량의 변화는 뭐겠어요? 그 재화의 가격에 따라서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공급량의 변화. 내가 물건 10개를 갖고 있는데 이 물건이 지금 가격이 올랐네요. 그러면 나는 마진이 커지니까 물건을 더 많이 내놓을 것이다. 그럼 이게 뭐라고요? 공급량의 변화. 내가 물건을 쥐고 있는데 이 가격이 급락을 해가지고 지금 내놓으면 차라리 손해를 보는 사태가 벌어진다. 그래서 공급량을 줄인다. 그걸 뭐라고 그런다? 공급량의 변화. 그 재화의 가격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공부할 때 그 재화의 가격 이렇게 가면 뭐가 된다? 수요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 그 재화의 가격 외에 다른 재화의 가격이라든가 다른 요소 때문에 구입하고자 하는 또는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공급의 변화,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한 문제짜리. 더 읽기 어려워. 그래서 공급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라는 개념을 잡으셔야 돼. 그래서 차트를 보면 이런 식이야. 가격, P라고 써 있습니다. 세로축이 가격이야.
가격에 따라서 가격이 만약에 P0였다. 그런데 이만큼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우리가 당연히 구입하고자 최대 수량이 늘어나겠죠? 소고기 1kg 10만 원 하다가 5만 원 떨어지면 다 2kg 살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가격에 따라서 가격이 하락하면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늘어나게 되고, 거꾸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원래 이만큼 구입하려고 했다가 이만큼 줄여 들어가는 과정을,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수요량의 변화. 이제 좀 어렵게 공부하면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걸 소위 수요곡선, demand, 수요곡선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가격이 높으면 적게 구입하려고 하고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많이 구입하려고 하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로 부르는데, 이것은 하나의 수요곡선상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끝났어요. 가격에 따라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계속 변화가 발생하는 현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수요량의 변화. 나중에 이제 이건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 중학교, 초등학교도 요즘 그거 하는 것 같은데, 세로축을 Y, 가로축을 X 이렇게 공부를 해왔다가 경제론 파트에서는 세로축을 가격, 기준적인 가격이 되는 거예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현상, 이걸 수요량의 변화 또는 하나의 수요곡선상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컴퓨터 이렇게 보겠어요. 가격 외 요인에 따라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가리켜서 수요의 변화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가볼까요?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거, 가격 외 다른 요인의 변화에 따라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소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득에 따라서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이 소비량을 늘리는 현상, 이걸 정상제라고 부릅니다. 소득이 증가했는데 소비량을 오히려 줄이는 재화를 가리켜서 열등제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이건 몇 번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요 얘기할 때 제가 예를 들은 게 임춘혜 선수인가? 86년도 뜀박질 잘해서 금메달 따가지고 하여튼 더 이상 라면을 먹지 않아도 되게 됐다는 그 아이. 하여튼 그것도 전에 보도 보니까 라면도 좋아한다고 그러더만 그 사람이. 근데 어떻게 인터뷰 잘못 나가니까 라면을 뭐 먹었네 못 먹었네 형편이 어려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자들이 각색하는 거야. 저는 뜀박질이 그냥 취미 생활이고요. 그냥 딱히 할 걸 또 학교 다니기 싫어서 뜀박질 했어요. 그러면 신문에 안 떠. 좀 그렇잖아. 근데 배고픔을 달리기 위해서 뛰었어요. 무슨 달려라 하느냐고. 그럼 먼저 느낌이 팍 오잖아.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해? 라면을 몇 박스씩 보내고 지랄이야 거기다가. 약간 남들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라면, 그때부터 그 여자가 라면을 싫어하게 되는 거야. 집에 쌓여있는 게 라면이니까. 하여튼 굳이 이제 그 선수, 임순례 선수가를 얘기를 들게 되면 그런 식이죠. 소고기도 소고기를 더 좋아하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소고기를 못 먹고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라면을 먹었었다. 그런데 소득이 증대되게 되면 라면 소비를 줄인다. 그러면 만약 그렇게 전제를 깔게 되면은 라면을 뭐라 부른다? 열등제. 그다음에 소고기를 뭐라 부른다? 정상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건 한 번에 끝내는 문제도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정상제, 열등제 현혹되면 안 돼. 그리고 사실은 제일 짜증나는 게 대체제. 제가 학교론 공부할 때 개 쌍욕 나왔다. 나머지는 다 하는데 나 이 새끼 이거 대체제를 만든 새끼가 누구야? 이런 얘기를 진짜 물어보고 싶을 만큼 짜증이 났던 게 대체 관계에 있는 제와 대체제, 보완제. 그래서 이건 항상 경제에서 주로 예시를 하는 것이 커피, 사이다와 콜라 예를 듭니다. 사이다와 콜라라고 하는 거. 우리가 굳이 해석하면은 우리가 주택, 부동산으로 치면 뭐 주로 아파트와 연립 또는 이제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이런 관계를 소위 대체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제어로 소비하지 않는 관계, 이 둘의 제와의 관계를 뭐라고 한다? 대체제라고 부릅니다. 물론 방송에 가끔 먹방 찍는 애들은 사이다도 처먹고 거기다가 콜라도 또 처먹고 이렇게 하니까 그건 논외의 대상이야. 갈증을 달래기 위해 탄산음료를 처먹는다고 했었을 때
사이다 또는 사이다를 먹게 되면 어떻다? 콜라를 먹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을 갖고 하는 얘기야. 그래서 짐승 같은 애들 갖고 하는 얘기가 안 돼요. 사이다와 콜라의 관계를 뭐라 한다? 대체제. 우리 시험용은 주로 아파트와 연립 또는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통 예시를 합니다. 두 집에 들어가 살 수는 없다는 거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 이 관계를 가리켜서 대체제라고 얘기합니다. 한편 커피와 설탕의 관계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이걸 보완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무슨 나는 아메리카노만 처음 먹어. 이거 하면 안 돼. 커피를 무조건 설탕을 타 먹어야 돼. 왜 웃으세요? 저는 설탕에 커피를 타 먹는 과예요. 그래서 식혀가면서까지. 설탕만 들어가 있으면 식었든 뜨겁든 전혀 신경 안 써. 다시. 커피 값이 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커피가 비싸니까 소비를 안 한다. 그럼 설탕의 소비도 같이 줄어든다고 했을 때 이 둘의 관계를 뭐라고 한다? 보완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제론 파트, 수요의 변화 파트에서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분이 대체제 얘기예요. 대체제.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면 어려우니까 그 재화의 대체제 가격.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란 재화가 주인공이라 하십시다. 이것의 대체제가 연립이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자, 아파트라고 하는 것의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연립을 안 들어가겠죠? 연립이 비싸니까 연립을 좀 안 들어갈 거라고 연립에 대한 수요는 어떻다? 수요는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근데 얘가 어딘가 들어가 살아야 되잖아. 그럼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아파트에 다 줄을 서다 보니까 아파트의 가격도 다 상승하는 관계. 자,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는 관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다? 대체제. 그래서 이 대체제 개념을 보실 때는 숙달되기 전까지는 항상 주인공을 먼저 정해야 돼. 아파트의 대체제.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대체된 수요가 감소하게 될 것이고 그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고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 이렇게 하면 헷갈려. 항상 예를 들어 대체제라는 표현을 쓸 때는 콜라의 대체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 사이다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말이 안 되고 콜라의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콜라의 대체제된 수요가 감소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수요가 콜라로 옮겨오니까 콜라의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관계. 이 관계를 뭐라고 한다? 대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수요의 변화 요인은 너무 많아요. 사실은 뒤에서 몇 개 검토를 할 텐데 한두 개가 아니야. 선호도라든가 인구수의 변동 여러 가지 요소가 돼. 그래서 여기서는 공부할 때 제일 지랄이 뭐냐면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를 끊임없이 물어봐. 수요량의 변화는 뭐라고요? 그 재화의 가격에 따라서 구입하고 나면 최대 수량의 변화를 가리켜서 수요량의 변화. 그 재화의 가격 외에 다른 요인에 따라서 구입하고 나면 최대 수량의 변화를 가리켜서 수요의 변화. 이것만 잡으시면 이게 거의 날로 먹어. 나중에 한 고비가 대체제가 되긴 하는데 되게 간단한 얘기야. 이건 그냥 암기의 문제지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약속의 문제야. 약속의 문제. 그래서 수요의 변화 가볼까요? 가격은 그대로 있습니다. 가격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구입하려고 하다가 소득이 증가해서 이만큼 수요가 구입하는 최대 수량이 늘어났다.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합니다? 수요의 변화라고 부르게 된다고요. 그래서 아까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구입하고자 최대 수량의 변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구입하고자 최대 수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구입하고자 최대 수량이 증가하는 현상. 그래서 하나의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가리켜서 수요량의 변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입에서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가격은 그대로인데 소득의 변화나 그 재화의 대체제 가격의 변화 이런 것에 따라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늘어나게 되면 이걸 수요의 증가. 그 다음에 줄어들게 되면 수요의 감소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림에서 D0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D0는 수요 곡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D1이라고 하는 수요 곡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가격 외에 다른 요인에 따라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수요의 증가라고 부르고, 이때 우리가 표현할 때 수요 곡선이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일단 공부하실 때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뭐가 된다? 증가. 왼쪽으로 가면 어떻다? 감소. 일단 치고 들어가셔야 돼. 오늘 30회 대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었는데, 일단은 오른쪽은 증가, 왼쪽은 감소.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옮겨가면 증가, 왼쪽으로 옮겨가면 어떻다? 감소.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이게 수요의 변화라는 얘기예요. 그거밖에 없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가볼까요? 자, 수요 증가라고 하는 거부터 가볼까? 다시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부동산의 가격 외에 다른 요인의 변화에 따라서 소비자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가리켜서 바로 수요의 변화. 이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수요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옮겨가면 그걸 수요의 증가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어떻다? 수요의 감소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출제하는 기술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율을 올바르게 연결하죠. 이 문제가 제일 간단하면서도 제일 수험생이 어려워해. 왜? 이미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걸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래. 제가 다 해봤어요. 개뿔 이해 안 돼요. 근데 그 방법을 바꾸고 외워보기로. 외우니까 되게 간단해. 좋은 머리를 가지고 활용을 하셔야 돼. 그 이해하고 이런 것들은 다 개소리입니다. 이해 안 돼요. 이해는 10년 공부할 때 하는 거, 10년 공부. 창의적인 인재가 되고 싶을 때. 아니, 그 초등학교 2학년한테 벼락치기로 쳐 외우라. 이거 몇 개 해서 그러면 걔가 앞으로 좋은 대학 가겠냐고. 사실 가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돈이 안 돼. 교육 시스템 내에서는. 그잖아요. 쳐 외워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그러면 애들이 돈을 지불하지 않아. 근데 구몬 수학 이런 거 하면서 창의적인 인재 연병을 보면 다 연산연습이더만 그거. 그 쳐 외우란 얘기고 본질은. 근데 뭔가 포장을 하면 이게 어떻게 돼? 이해를 하고 개뿔 암기하면 다 이해됩니다. 왜? 약속의 문제니까. 수학도 마찬가지 사실은. 근데 자꾸 이제 이 장사를 하는 쪽에서 이해니 뭐니 개소리를 하는데 그걸 또 다 따라해. 그래서 뭐 주워 들은 건 있어갖고 공부는 이해하는 게 아닙니까? 네가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차마 고객이 될지도 모르니까 제가 말은 안 해요. 그냥 암기의 본질이. 지금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이거 따져 묻는다고. 가격을 기준으로 구입하던 최대 수량의 변화를 뭐라고 한다? 수요량의 변화. 가격 외의 요인. 그게 뭐가 있어요? 소득이라고 하는 거. 관련재와의 가격. 그 재화의 가격이 아니잖아. 그 재화의 가격 때문에 구입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가리켜서 수요량의 변화.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에는 관련재화의 가격도 있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인구수. 머리수가 늘어나면 어떻다?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될 것이 이런 논리의 기본 전제 대부분 그런 논리를 주장하는 분들의 상당수의 논리 근거가 뭐냐면 우리나라 인구수가 줄어들게 된다는 걸 그 전제를 깔고 있는 거야. 근데 집값에서 뛰고 있어. 그 사람들 계속 기우제 지냈듯이 얘기하고 있다고. 인구가 감소하니까 우리나라 주택 가격, 부동산 가격은 급락하게 될 것이다. 언제까지? 급락할 때까지.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수요의 변화를 미치는 요인은 인구수 하나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소득이 증가한다. 그럼 전에는 아파트에 3억 투자하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전반적인 소득이 증가하니까 4억, 5억을 지를 수가 있게 된다고. 그럼 수요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좀 더 고급 주택, 좀 형편이 괜찮은 주택으로. 또는 인구수가 감소하더라도 아파트를 이제는 아파트에서만 사는 게 생활이 됐어. 단독주택은 줘도 못 살겠어 이제. 제가 봤어요 어떤 사람. 20몇 억짜리 집주택에 사는 사람. 자기 집은 아니고 집 지켜주는 사람이었어. 저쪽 어디죠? 과천 쪽에 선바인가? 그쪽에 무슨 고급 주택가 있잖아요. 뭐 이 어디도 살았다고 이런 동네. 내가 그런 집을 내 평생 처음 가봤네. 와, 정원 뜰 쫙 있고 잡초한포가 개판이고 지집 아니니까
그 집주인이 캐나다로 2년간인가 잠시 어디 일이 있어 나가면서 집을 빈집으로 두기에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 세 얼마 받고 누구한테 주기도 그렇고 등등등. 저한테는 형이고 그 사람도 후배가 되겠죠. 당신이 와서 2년만 살아라. 뭐 하면서? 청소도 좀 하고, 잡초도 뽑고, 이러면서. 근데 그 형이 게으르거든, 더럽게. 나랑 같이 지낼 때는 게으르다는 얘기입니다. 안 뽑지. 그 집을 초대를 받아서 또 갔어. 우와, 이게 그 멋진 집을 그 잡초를 무성하게 자라갖고, 좀 그래. 20몇 억짜리 집이라는데. 뭔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하려고. 선호도가 단독주택이 아니라 아파트를 훨씬 더 선호한다고, 전반적으로. 그러면 아파트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인구수가 줄어도. 단독주택 입주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자, 이 제일 중요한 가격 선망. 실수하기, 시험에 공부할 때 제일 실수하기 좋은 게 가격 선망.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거로 예상하니까 다 서울 집값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힘들어도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든 간에. 인구수가 줄었으니까 그래도 모두가 다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게 되면 어떻다?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금리 하락. 지금 마찬가지잖아. 은행에다 금리를 혹시 돈이 남아도 나는 은행에다가요, 남는 돈을 예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사실 자체가 대단히 놀라워. 나는 하루 벌어서 하루 못 사는데. 하여튼 간에 금리가 하락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금리가 하락하면 어떻다? 또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 싼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으니까 수요가 증가한다. 그 외 세금 등이, 지금 세금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수요 줄이려고. 세금이 하락하게 되면 어떻다? 수요가 증가. 그래서 지금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수의 감소, 이거 하나만 걸리는 게 아니라 수많은 요인들이 종합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없다.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함부로 못 한다고요. 그럼 또 물어봐. 상승하냐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내가 그걸 하면 점집을 차리지. 이건 워낙 변수가 커요. 심리적인 요인도 크고. 이런 게 수요의 변화입니다. 다시 갑시다. 그 재화의 가격 때문에 구입하고 드는 최대 수량의 변화. 이걸 뭐라고 한다? 수요량의 변화.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에 따라서 구입하고 드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수요의 변화.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게 될 것이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걸 수요량의 변화. 아파트의 가격 상승 예상 또는 하락 예상이라고 하는 건 수요의 변화입니까?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다시,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의 가격 상승 또는 아파트의 가격 하락은 뭐가 된다고요?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죠? 너무 어려운 걸 설명드렸나 보다. 수요량의 변화. 그 재화의 가격에 따라서 구입하고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뭐라고 한다? 수요량의 변화.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나 하락은 뭐가 된다? 수요량의 변화. 아파트의 가격이 앞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 이런 기대, 이거에 따라서 구입하고는 최대 수량의 변화가 발생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의 변화입니까? 수요의 변화라고. 아니, 이게 함정 꼭 파고 지랄이라고, 이것들이. 가격 이렇게 가격 처음 외워놓으니까 가격은 수요량의 변화, 가격은 수요량의 변화. 그래서 가격 상승 기대, 수요량의 변화. 오케이, 이렇게 빠진다고. 가격 상승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격 하락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격 상승의 기대, 가격 하락의 기대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수요의 변화 요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완전히 내게 돼야 돼. 그러니까 항상 수요량의 변화는 그 재화의 가격, 이렇게 개념을 잡으셔야 돼. 그 재화의 가격 때문에 구입하던 최대 수량의 변화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수요량의 변화. 그 재화의 가격 외에 관련 재화의 가격이라든가 또는 상승 기대, 가격 상승 기대 뭐 등등등, 그 재화의 가격 외에 다른 모든 요인에 따라서 구입하고 들어간 최대 수량의 변화를 뭐라고 한다? 수요의 변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걸 잡아내셔야 돼. 이것만 잡으면 이 경제론에서 함정이 없어요. 나중에 계산 문제는 더 쉬워져. 딱 떨어져. 근데 거의 대부분 여기서 작살나.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에서. 자, 그래서 다시 갑시다. 수요량의 변화.
그 재화의 가격 상승 또는 하락, 즉 가격 변화에 따라서 구입하고자 최대 수량의 변화를 뭐라고 한다? 수요량의 변화. 그래서 아파트 시장에서라는 전제가 쌓이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을 때 구입하고자 최대 수량은 줄어들게 될 테고, 구입작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을 때 구입하고자 최대 수량이 늘어나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경제에서 뭐라고 한다? 수요량의 변화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량의 변화는 하나의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게 수요량의 변화 얘기였었고요. 그래서 점의 이동, 수요의 변화는 뭐라고요?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에 따라서 구입하고자 최대 수량의 변화를 뭐라고 한다? 수요의 변화. 소득이라든가 그 재화가 아닌 다른 재화의 가격, 그게 대체재가 됐든 보완재가 됐든 간에 소득이라든가 또는 경기 상승 전망, 하락 전망 뭐 등등등 이런 요인 때문에 구입하던 최대 수량이 혹시 늘어나면 이걸 우리가 수요의 증가,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한편 이런 가격 외의 요인에 따라서 구입하던 최대 수량이 감소하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수요 곡선 좌측 이동, 수요의 감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만 더. 그래서 수요의 증가 요인,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정상적인 전제에서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그죠? 아까 우리 소고기 케이스죠. 1kg에 10만 원. 내가 한 달에 10만 원씩 소고기를 사 먹었어. 근데 만약에 소득이 2배가 됐다. 그럼 소고기를 좋아한다고 전제할 것 같으면 2배를 사 먹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수요의 증가예요. 그 재화 말고 그 재화의 대체대 가격이 상승한다. 소고기 1kg에 10만 원, 돼지고기 1kg에 10만 원. 나는 돼지고기 소고기 각 1kg 사 먹었었는데 돼지고기 가격이 갑자기 급등을 해버렸다. 1kg에 30만 원 됐다. 그럼 돼지고기 안 먹고 대체대는 뭐가 된다? 소고기를 더 사 먹을 것이다. 이게 수요의 증가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럼 대체대 가격, 돼지고기 가격이 급락했다 라고 전제하면, 둘 다 좋아한다고 전제했을 때 그러면 이때는 수요의 감소 요인이 되는 거죠. 소고기 수요의 감소. 그러니까 항상 얘는 그 재화라는 개념이 세팅이 돼 있어야 돼. 경제학이든 어디든 그 재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어요. 제가 교재에다만 그 재화라는 표현을 막 써놨는데 그래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있겠고, 선호도가 상승하면 뭐다? 수요의 증가 요인. 가격 상승 예상, 수요의 증가 요인. 인구수 감소, 자 이건 수요의 감소 요인, 인구수 증가는 수요의 증가 요인. 대출금리가 하락하면 수요의 증가 요인, 세금이 인하되게 되면 어떻다? 수요의 증가 요인. 그래서 다시 갑시다. 지금 제가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와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분석을 해드릴 텐데 제일 간단한 문제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의 결정 요인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거저주는 문제입니다. 수요의 변화는 찾아보면 안 돼요. 한두 개가 아니니까. 수요량의 변화는 그 재화의 가격 하나밖에 없거든. 그거 찾으면 나머지가 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요즘에 사실 출제 빈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전통적으로 나왔던 게 수요의 증가냐 수요의 감소냐. 너무 쉬운가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냐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냐. 약간 문제를 바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걸 뭐 한다? 수요의 증가.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걸 뭐 한다? 수요의 감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전통적으로. 그러면 이제 마저 가서 볼게. 공급량의 변화. 가격에 따라서 공급자가 공급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 그럼 아까 수요량의 변화할 때는요, 가격이 인상되게 되면 어떻다?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줄어들게 된다. 공급량의 변화는 내가 물건을 쥐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가격이 오르게 되면 어떻다? 공급량을 늘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소위 우상향하는 모습의 공급 곡선, supply라는 곡선을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어떻다? 공급하고는 최대 수량이 늘어나게 된다.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공급하고는 최대 수량이 어떻다? 줄어들게 된다. 공급량의 변화는 하나의 공급 곡선상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럼 이제 바로 볼 것이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에 따라서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공급의 변화라는 용어를 씁니다. 공급량의 변화는요, 하나의 공급 곡선상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나서 공급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재화의 가격 외 요인에 따라서 공급하고자 최대 수량의 변화를 가리켜서 공급의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급의 변화 중에서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라는 표현과 공급의 증가는 같은 말.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는 말과 공급의 감소는 같은 말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오른쪽 증가, 왼쪽 감소. 단순한 주제예요. 이거 할 때 제발 좀 이거 생각하지 마요. 막 짜증나. 가끔 이런 얘기예요. 자, 내가 공급자인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그럼 나는 공급량을 늘릴 것이다, 줄일 것이다. 그래서 오바를 해. 더 오를 때까지 나는 안 푼다. 이런 식으로.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좀 단순하게 접근하셔야 된다고. 실제 경제 현실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가격이 100원에서 200원 올랐는데 앞으로 꾸준히 이게 300원, 400원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보여진다 라고 하면 지금 공급량을 더 줄일 수도 있겠지. 더 오르라고. 그 수급 조절. 그러니까 전에 그 닭 무슨 사태 터졌을 때 달걀을 얘들이 이빠이 사놓은 거 중간 도매상에 사놓고 달걀 안 풀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뭐라고 그랬어? 베트남에 수입한다고 발표했잖아요. 그 다음 나서 바로 풀렸잖아요. 수입 안 했어, 그래서. 그렇게 특수한 경우를 자꾸 머리를 굴리면 안 된다고. 이게 중개사 시험에서 경제론에서 무슨 창의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기계적으로 가격이 오르면, 야, 지난번에 어제 팔았으면 10원 적게 받았는데 10원 더 올라간다네? 야, 얼른 팔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단순하게 가야 돼. 근데, 그 창의적으로, 잠깐만, 지금 오늘 팔면은 110원이고 어제는 100원이었고 그럼 내일 팔면 120원이 될 텐데 오늘 잠시 물건을 홀딩하자. 이러시면 안 돼. 그렇게 하시는 분들 주식하면 쫄딱 망해. 왜? 어제 올랐고 또 올랐고 또 올랐. 이거 기록 세울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계속 버틸지. 그리고 어떻게 돼? 나중에 며칠 있다 보니까 갑자기 거래 정지돼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경제론 파트를 가실 때는 현실까지 막 고민하면서 진지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조금 약간 유치하게 기계적으로 사람들이 막 반응한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이게 쉬워져요. 근데 뭔가 창의적으로 지금 아니지 지금은 홀딩할 때 이렇게 가버리면은 이게 문제가 너무 복잡해져. 그러니까 중개사 시험이라고 하는 학계론에서 따져묻는 것들은 거의 그냥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전제로 가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한 이론이나 게임 이론이나 이런 복잡한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부동산 학계론에서 따져볼 주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 수준에 맞춰서 너무 자기 수준 높은 거 알겠는데 최소한 이 시험을 보실 때는 좀 수준에 맞춰서 낮게 보시는 게 훨씬 간단해요. 그래서 그 재화의 가격에 따라서 공급하고들은 최대 수량의 변화를 뭐라고 한다? 공급량의 변화. 그 재화의 가격 외 요인에 따라서 공급하고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공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가 하나의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이듯이 공급량의 변화는 하나의 공급 곡선상 점의 이동이었었고요.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수요 곡선 자체 이동으로 나타난다. 수요가 증가 오른쪽, 수요 감소 왼쪽. 그러면 공급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역시 공급 곡선 자체 이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공급의 증가 오른쪽, 공급의 감소 왼쪽이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공급의 변화. 그럼 문제 구성할 때 공급량의 변화율과 공급의 변화율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럼 뭘 찾아야 돼? 공급량의 변화율을 찾아보셔야 돼. 그 재화의 가격. 이게 뭐가 된다? 공급량의 변화 요인이죠. 공급의 변화 요인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볼까요? 공급의 변화 요인으로서 생산 원가가 하락하게 되면 어떻다? 공급은 증가한다. 그래서 이거 어려울 게 없어. 기술이 진보하거나 생산 가격이 원가가 하락한다. 노동자 임금이 하락한다. 그러면 어떻다? 공급의 증가 요인이라고 해석합니다. 이것도 단편적으로 접근하셔야 돼. 노동자 임금이 하락하면 더 눌렀다가 더 임금 이게 아니라고. 기계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어떻다? 공급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규제가 완화가 되면 어떻다? 공급의 증가율. 요즘에 제일 이슈가 됐던 게 저거 있잖아요. 서울의 주택가격 때문에 이슈가 되면서 서울 지역 내에 있는 그린벨트 해제가 논의가 됐다고.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게 규제가 완화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아파트 건설 부지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공급자 예측. 자, 재화의 가격 상승 예상이 있으면 어떻다? 이때 또 오버한다. 올라갈 것 같으면 그럼 니들은 거기서 팔아라. 나는 꼭대기에서 팔겠다. 이게 아니라 같이 내놔야 된다고. 두 번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학계론에서 얘기하는 경제학이라는 개념은 진짜 단순해, 내가. 가격 올라가네? 얼른 팔자, 이렇게. 가격 오를 것 같네? 야, 더 많이 찍어내. 이렇게 가는 거. 단순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이걸 진지하게, 다 세상에 자기처럼 복잡한 줄 알고, 그럼 꼬여버려요. 그 다음에 건설업체 수가 증가하면 어떻다? 공급의 증가예요. 조세가 감소한다. 그러면 증가예요. 보조금이 증가한다. 그러면 공급의 증가예요. 이게 최대한 양을 늘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 문제를 구성할 때는 제일 어려운 문제가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를 한 문제에 엮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게 제일 어려워. 그 마음의 준비는 하시면 돼. 그렇게 엮을 수도 있다는 거. 근데 그때 지금 이제 공급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계속 단순화시키다 보면은 나중에 문제 될 때 지금까지 한 8년 사이 2번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좀 이제 짜증나게. 근데 실제로는 좀 막혀도 아까 기본 수요량의 변화, 그 재화의 가격 변화, 공급량의 변화, 그 재화의 가격 변화, 이렇게 틀 잡고 있으면 대충 문제를 맞출 수 있게 세팅을 해줘요. 아주 해설 부드럽게 가지는 않더라도 답을 맞출 수 있을 정도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라는 개념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지문까지 같이 분석해가면서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